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소식 모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기분 좋은 그런 소식들입니다. 중국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한미일 이 삼각 협력 다져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주도죠 심페로폴, 이 심페로폴에 4단 탄약고들이 있는데 여기를 그냥 박살 내버렸습니다. 이 대공세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깊숙한 내륙까지 주도 대도시까지 지금 때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상황, 러시아는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해외 자본의 차이나 엑소더스가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중국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 경제 정보에 대한 해외 공개를 금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들이 새로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을 근거로 국제연구기관이나 외국계 업체들에 대한 정보 제공 계약을 중단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부 경제 상황 파악을 위한 외국인들의 접근이 차단당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시작으로 주요 외신들이 연이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4월 30일 중국 시장조사기관 윈드가 국제연구기관, 외국계 정보업체와 금융업체들과의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 싱크탱크와 금융기관, 신용평가사 등의 중국 경제 정보 접근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윈드를 비롯해 중국 내부 각 경제조사기관과 업체들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중국 업체들은 재계약 불가 사유로 국내 법규를 언급해 이번 계약 해지 사태가 중국 반간첩법 때문임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중국 내부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지자 해외 자본의 차이나 엑소더스 속도와 규모는 더욱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미국 연기금 분석기관 글로벌 SWF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글로벌 연기금들이 중국 주식을 빠르게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세계 5대 연기금들이 앞을 다투어 중국 주식을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주식을 처분한 연기금은 노르웨이 국부펀드, 싱가포르 투자청, 싱가포르 국부펀드,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아부다비 투자청 등 이른바 글로벌 연기금의 큰손들인데요. 이들은 지난 1분기에 각각 85에서 98%의 중국 주식을 매각하며 사실상 중국에 대한 투자를 거둬들였습니다. 미국 큰손들도 중국 투자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사모펀드 및 벤처 캐피탈 투자는 올해 1분기 크게 감소했으며 최악의 해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SWF와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글로벌 자본들이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는 이유를 위험 대비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라는 공통적인 워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이 자국 경제 정보를 은폐하고 해외 기업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강화하면서 중국이 투자처로서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이 글로벌 경제 분석 기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글로벌 자본이 중국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향후 중국 시장에서는 해외 자본은 물론 기업들도 연이어 철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도 중국 탈행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중국 투자 유치를 주장하는 국내 좌파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자산들 정리해서 솔선수범으로 중국에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 투자했던 연기금들, 기관 투자가들이죠. 그리고 사모펀드, 또 벤처 캐피탈 투자사들, 이런 데가 연이어 돈을 빼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S&P에서 난 게 5년 이래 최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지난 전인대를 통해서 반간첩법이 통과되었죠. 그 반간첩법은 이 해외에 중국 내부의 정보를 취합해서 전달해 주는 것, 이것도 간첩 행위로 간주한다라고 되니까, 그럼 이 중국 내부에서 중국의 이 경제 정보를 분석해서 이런 해외 경제 전문지라든지 경제 분석 기관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데 그 정보를 제공하던 업체들이 있었죠. 이른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얘는 윈드라는 회사인데, 이런 데서 이제 더 이상
거래를 못하겠다라고 통보한 거예요. 왜냐? 중국 국내 정보를 분석해서 해외에 판매한다, 해외에 전달한다. 이게 간첩 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뭐 그냥 너 간첩 행위 했구나 하고는 집어넣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사전에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을 못 빼오게 만들고 또 경영에 간섭을 하죠. 중국 공산당 간부를 임원을 그 주주의 감사에다가 강제 선임을 시키고 이런 작업을 진행해서 이 기업의 경영에 중국 공산당에 간섭하죠. 그렇게 해서 자율적인 경영을 안 되게 하죠. 그리고 기술은 다 빼가죠. 그리고는 인건비가 싸서 들어가는데 지금 인건비는 급등하고 있죠. 지금 뭐 이 정도 수준 같으면 뭐 굳이 한국에서 하지 뭐하러 중국 가서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건비는 급등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정보까지 깜깜이면 깜깜이 정보에다가 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인건비는 비싸고 그 뭐하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투자자들도 깜깜이 정보에다가 뭐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리스크, 위험이 너무 크다. 그럼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뺀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안미 경중 그래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주장하면서 뭐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천지로 있죠. 그러면 그 자들 자기 저금 빼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면 그들의 진정성을 인정해 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장하성이 같은 자, 장하성이가 중국 기업에 투자를 했을까요? 그리고 또 야당에 지난 정권 때 이 청와대에도 있었고 부동산 잘하는 국회의원 같은 자들 있죠. 그 자들 이 중국 한국에 있는 흑석동 부동산 이런 거 말고 중국 부동산 사라면 사겠습니까? 그렇게 안미 경중하면 자기네들이 솔선수범해서 중국 주식 사고 중국에 펀드에 투자하고 하면 되겠네요. 중국 부동산 사고. 그러면은 진정성 인정해 주겠는데 원래 그 자들이 자기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죠. 그리고는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는 최하층민으로 만들고 자기들은 고공에서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계속 재벌들만 욕하게 만들어서 이분 분열시키고는 저 재벌들 탄압해서 뺏어서 니들 주려면 우리가 정권 잡아야 돼 라고 계속 세뇌를 시키는 자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아야 될 텐데요. 아무튼 중국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부디 정부 차원에서 한미일 MD 협력에 보다 많은 힘을 쏟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합의했던 3국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마련을 위해 3국이 실무협의체 설치를 논의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동아일보가 5월 3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3국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국이 보유한 감시정찰 자산들로 수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국은 이달 중에 한미, 미일 양자 간 회의를 갖고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관련한 3국 협의체 신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상승 단계, 일본은 하강 단계 탐지에 각각 강점이 있다라며 3국이 정보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안보 측면에서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3국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3국은 각각 보유한 탐지 자산들을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점, 전체 비행 궤적, 속도와 탄착점 등에 대한 세부 재원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오랫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한미일 MD 협력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정보 협력 시스템이 드디어 구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협력이 본격적인 MD 협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우선 반일 선동을 정치 자산으로 활용해온 좌파 진영의 친일 프레임 파상 공세를 방어하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논리를 만들어야 하고, 한미일 3국 중에 MD 관련 자산이 가장 취약한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하드웨어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결단과 대폭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데요. 부디 윤석열 대통령 5월에 있을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결단을 내리고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한국의 세종대왕함, 우리 이지스함이죠. 미국 이지스함, 그리고 일본 이지스함이 한미일 이렇게 이제 딱 서 있는 이 모습인데, 다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다만 우리 세종대왕함은 탐지만 하고 추적은 할 수 있지만 요격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미국과 일본 이지스함은 추적, 요격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요격 능력도 점점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미일, 북한이라는 공통의 핵 미사일로 위협하는 공통의 적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 왜? 단거리 미사일이 제일 많으니까. 일본 열도까지 날아가지 못하는 단거리 미사일이 사실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이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서 20년 동안 이미 미사일 방어 협력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정말 엄청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우리는 반일 프레임 그리고 반미 프레임에 갇혀서 미국의 MD에 편입한다. 편입 들어보셨죠? 무슨 학교 편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 미국의 MD에 편입하는 것을 마치 아주 죄악시하던 그런 2000년대 초반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MD 협력한다, 이 말을 입도 못 댔어요. 겁이 나가지고 정치권에서. 그게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북한이 각근 전술, 가스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끈을 2개를 묶어야 되는데 하나만 끊어버리면 다른 한쪽 끈이 멀쩡하게 있어도 가시 묶어질 수가 없으니까 바람이 날아가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각근 전술, 줄 하나 끊어라, 분열시켜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각근 전술에 의해서 지금 다시 반일 선동하라 라는 지령을 내렸고, 그 지령에 따라서 움직였던 간첩단들 지금 잡히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국방부 앞에서 이 한미일 협력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 저는 이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았는지 또는 우회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았는지 반드시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 북한의 지령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우리 다 속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조기 경보기가 있으니까, 또 조기 경보기가 북한과 가장 가까이 날고 있으니까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가장 먼저 잡을 수가 있고, 일본, 미국이야 일본은 이지스함을 통해서 낙탄하는 지점들을 또 잘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은 위성, 그리고 뭐 정찰기 해서 전 영역을 다 아우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엮어낸다면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자, 지금 현재 한반도 서쪽 지역에 미국의 RC-135S 코브라볼 탄도미사일 궤적 추적 정찰기가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해에 미국의 이지스함이죠. 탄도미사일을 탐지 요격할 수 있는 존핀 이지스함이 아직도 작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지스함도 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 이지스함은 오키나와 쪽에 전개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걸 지금 필리핀 쪽으로 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 궤도에 안착시키려면 필리핀 쪽으로 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브라볼까지도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는 그 시점, 그런 것들을 맞추어서 북한이 도발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반일 성동의 극대화를 이루어서 각근 전략, 그래서 일본이라는 끈을 끊어내서 한국이 완전히 그냥 고립되어서 안보적으로 위태롭게 만드는
북한의 전략이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 반일 프레임을 총선까지 가져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존적으로는 이 안보적으로는 이 한미일 협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MD 시스템까지 협력하는 것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저 좌파 반 대한민국 세력들의 이 농간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정말 논리 개발을 충분하게 하고 그리고 접근을 아주 슬기롭게 접근을 해서 저들이 이런 반일성도 하는 것은 친북, 종북 행위다라는 역프레임을 자동적으로 씌워버리는 이런 작전으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임박했다는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불법 점령지 중심 전략 표적과 러시아 본토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을 크게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림반도의 흑해함대 모항 세바스토폴 지역이 연달아 치명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크림반도의 주도 물류 중심지에서 대폭발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5월 2일 밤 러시아가 불법 점령하고 있는 크림반도의 중심부 심페로폴 일대에 드론 공격으로 추정되는 공습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군 시설에서 엄청난 폭발이 발생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3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4월 23일 세바스토폴의 외항 중의 하나인 스트릴레차만 해군 시설에 무인 수상 자폭 드론 공격을 가해 여러 척의 러시아 함선에 피해를 입힌 데 이어 4월 29일 연료 저장 시설을 무긴5 드론으로 파괴했고 5월 1일에도 세바스토폴 항구 일대에 무인기를 보내 공격을 시도했었습니다. 이 공격들은 모두 크림반도 서남부의 해안 도시인 세바스토폴에 대해 가해진 공격이었는데요. 5월 2일 실시된 공습은 해안선에서 무려 40km나 떨어진 내륙의 심페로폴을 겨냥했습니다. 공습은 심페로폴 공항 북쪽의 슈킬리 정착촌 인근의 구소련 국경수비대 훈련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이 지역은 크림반도 방어를 위해 급히 편성된 제44 공수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44 공수사단은 러시아가 크림반도 방어전을 위해 크림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 편성한 영토 방위군 개념의 부대로 부대 명칭은 공수사단이지만 실제로는 차량화 사단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예하에 제111 소총연대와 제387 차량화 소총연대를 두고 있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에 대비해온 부대입니다. 이번 공격은 이 부대의 지휘소 또는 유류고를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러시아 측은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 각지에 보고되고 있는 폭발과 화재 등이 공세작전에 앞선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적의 지휘소와 방공 시스템, 물류 시스템을 먼저 파괴하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정말 FM대로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심페로폴, 크림반도의 주도죠. 여기에 44 공수사단이 지휘부가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지휘부가 있다는 것은 이제 보급기지도 다 있는 거죠. 그 탄약고로 추정되는 곳을 드론으로 때려버렸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지금 이 심페로폴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흑해함대 사령부에는 이 세바스토폴은 여기죠. 이 해안선에서 한 40km 들어가 있어요. 세바스토폴에서는 60km 이상. 그런데 세바스토폴 같은 이 해안에 있는 이런 데가 두드려 맞는 것은 외곽에 돌아서 들어오고 또는 수상 드론으로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리니까 맞을 수 있다 치지만 이 심페로폴은 여기 있는 사키 공군기지 그리고 이 흑해함대 기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공망이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중측 방공망인데 이 심페로폴까지 저속의 무인기가 들어가는데도 막아내질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런 대폭발을 일으켰는데 정말 러시아의 한심하고 허접한 방공 시스템을 한 번도 알 수가 있고 미사일도 아니고 저속 드론에 지금 당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크림반도 지도 보시면 이 도로가 이쪽 도로가 H05 도로인데 이 도로가 바로 헤르손주에서 들어오는 도로고 그리고 이 사선으로 들어온 도로가 자포리자주에서 들어온 도로 딱 두 개 도로
아주 폭이 좁은 그 두 개로 육지와 연결된 그런 섬이라고 하기에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섬은 아닌데 정말 섬 같은 그런 곳이 바로 크림반도예요. 그래서 자포리자에서 들어오는 이 장코이 그리고 헤르손에서 들어오는 이 도로 여기를 사활적으로 막기 위해서 오중 방어선을 쳤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또 이 방어 역량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공격 전에 이렇게 상대의 맷집을 깎아내리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계속 누적 펀치를 날리고는 한 번에 공격해 들어가겠다라는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방식, 굉장히 바람직한 방식 같고 계속 때리고는 결국은 확 치고 내려가는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림반도까지 약해지고 있는 러시아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